변화의 시기여서 변화는 누구나 힘들어요. 사실은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걸 스트레스니까 안 좋게만 보지 말고 그냥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차피 닥친 거니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AI를 좀 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나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스타라는 별이라는 단어인데 스타. STAR. 일단 제가 칼 세이건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단어를 책에다 인용한 거긴 한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인간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분진이다. 사실 뭐 죽으면 다 우주의 먼지 돌아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작은 먼지에서 우주가 빅뱅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먼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우주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도구가 주는 가능성은 각자가 우주가 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별. 그래서 이제 스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자원하고 역량을 투입해서 뭔가 하죠. 자원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소모적인 거. 역량은 말 그대로 누적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대부분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이제 두 개 축이 형성되니까 네 개 디멘전이 나오거든요. 네 개 칸이. 자원, 역량, 현재, 미래. 근데 대부분 집중하는 게 현재 내가 자원을 써가지고 무언가 하거나 역량을 써서 무언가 하거나 요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기업에서 작년, 재작년에 AI 프로젝트 한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자원 절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원이니까 시간이나 인력이죠, 인건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콜센터 사람 줄인다. 이거 모든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건데 콜센터 사람 줄여갖고 기업에서 뭐 더 성과가 좋아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원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저는 현재 자원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걸 R이라고 썼어요. R이면 리커버. 자원을 뺀다, 회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알파벳 3개가 있는 거예요. STA. A는 현재 역량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건데 더 증폭해라. 앰플리파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글을 쓸 때도 소설을 쓰면 이걸 켜놓고 물어봐요. 이런 표현 괜찮아? 혹시 이거를 김훈이 썼다라고 하면 이걸 해밍웨이가 썼다고 하면 뭐라고 쓸 거 아니? 걔가 막 던져줘요. 그럼 보고서 이건 별론데? 이 부분 좀 괜찮은 것 같다. 약간 또 참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글을 쓰거든요, 저는. 앰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저 역량을. 나머지 ST가 진짜 기업들이 안 하고 있는 건데 S는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건데 AI라는 비용 대비 가용성이 좋은 걸 투자만 하면 바로 되는 것들.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냐 하면 기존에 역량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해보면 완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트라이, 시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작의 S, 시도의 T, 증폭의 A, 자원의 S의 R에서 스타라는 프레임을 머리에 넣으면 내가 지금 AI를 뭐에다 쓰고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R이나 AI한테만 쓰고 있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쉬운 거죠. S하고 T의 목적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책에는 뭐 노래를 담을 수가 없어 담지 못했는데 제가 수업 로고송도 만들었어요. AI로.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들 가끔 틀어주거든요. 저는 제 수업이 약간 하나의 작품처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못 만들어요. 옛날에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게러지밴드도 깔아고 해봤는데 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샀어요. 로직 프로 50만 원짜리인가? 소프트웨어가 후져서 안 되나 보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깔고 나서 이틀 만에 깨달았어요. 이건 나의 문제다. 역량의 문제다. 음악성이 없다 내가. 역량이 없는 거, 인공지능 도움받은 건 T의 영역이죠. 역량이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왜 T라고 하냐면 학생들한테 노래를 들려주면 약간 키득키득 웃어요. 노래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 아직은 애매한 단계예요. 저도 이제 시도하는 거니까는. 근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건 저한테 정말 놀라운 가치거든요. 예.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분야를 AI로 좀 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AI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도 딱 특정 분야로만 좀 생각해서 그 분야에 좀 특화된 맞아요. 책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리고 AI 교육받은 직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뭐 이메일 쓸 때 AI 쓰는 거 이런 걸 배워요. 저 장표 그리는 거, 코파일럿. 그러면 자기 진짜 빨리 하기 때문에 걔네가 도와주는 건 시간 똑같이 이메일 쓸 수 있고 똑같이 슬라이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리커버 측면이에요. 자원 절감해 준다는데 자원 절감 안 되니까 끝. 그냥 내가 해도 돼. 근데 그게 한 나머지 세 개 영역을 못 보고 있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AI라는 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한 게 거의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죠 거의. 네, 그렇죠. 챗GPT 등장 이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보고 계속 쓰는 사람도 있고 한번 써보고 뭐 좀 아직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서 또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AI 시대에 좀 시작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사실 한 번이라도 더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한 번이라도 써볼 때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내가 굳이 이걸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공부해야 하고 좀 뭔가 다운도 받아야 되고 가입도 해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럴 시간에 그냥 기존에 하던 걸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혹시 그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아, 이거 네. 로그인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빙, 검색 엔진 빙에 들어가거나 또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또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얘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도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자기 혼자 만약에 말 못할 고민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뭐 진짜 솔로의 삶을 너무 오래 살아고 나는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안 생기지 생각하면 거기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혹시라도 뭐 직장을 이직할 고민한 직장인이면 나 상황이 이런데 이직해도 될까? 또 진짜 뭐 결혼 문제 트러블이 있으면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삶에 있는 고민 한번 얘한테 던져보세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던져갖고 정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한 20초짜리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10분짜리 좋은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AI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엉성한 질문 하나 딱 던져놓은 다음에 얘가 무슨 완벽한 보고서를 던져줄 걸 자꾸 기대해요, 사람들이. 티키타카거든요. 티키타카를 진짜 시간 많이 낼 것도 아니고 2, 30분만 앉아서 한번 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 주로 2, 30분 안 해보고 엉성한 거 하나 던져보고 그지 같은 답변 받고 나서 안 쓸래. 안 써야 되는 이유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의 고민들을 한번 털어놔봐라. 사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만 해도 진짜 지금까지 제가 좀 정신적으로 한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 봤을 때 내 힘든 것들을 아무한테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상담사 분에게까지 이제 갔었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 AI한테 한번 털어놔 보고 그 완벽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사실 내 고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좀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좀 맞는 답변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진짜 감정기 싹 빼고 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또 그 감정에 또 담겨서 상대방이 나를 나의 어떻게 주관도 생각할까 있고, 그쵸? 이런 거 막 따지는 거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예 안 따지잖아요. 실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메일 요즘에 이제 AI를 뭐 대학가 전공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근데 공학을 전혀 모르고 싫어한대요. 이제 인문 쪽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너 정말 AI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써봤니 했더니 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 좀 쓴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를 네가 AI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될 거였는데 해봤어요. 그걸 제가 책에도 잠깐 담아놨는데 자기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AI가 이만큼의 진로를 보여주는데 절반 이상이 다 이공계 쪽 진로예요. 그럼 너 수학 못한다. 수학 진짜 죽어도 싫다는 걸 걔한테 넣었어요. 그럼 얘가 또 약간 다른 쪽으로 틀어져요. 예를 들어 약간 뭐 철학에서도 요즘 AI를 다루기도 하고 뭐 마케팅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UX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도 AI를 다루는데 그때는 사실 공학적인 어떤 통계나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덜 쓰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약간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존재가 없는 케이스는 일상에서 다반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사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긴 한데 이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AI는 이 인간의 두뇌를 좀 대체하기 위해 계속 개발되는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두뇌를 계속 대체하기 위해서 얘가 발전해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이를 도구로 보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얘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능력이 발전되고 진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막 답변하고 오히려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이런 시대가 나왔을 때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맞나?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인간은 과연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저는 남아있거든요. 결국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각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사회도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뭐 샘 알트만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기본 성능 얘기를 샘 알트만도 했었거든요. AI가 발전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재화능이 생산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면 물론 이제 그 과도기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잘 정리가 되면 사람들한테 기본 소득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거기서 생산을 다 담당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기본 소득이 있어요. 그 생활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너는 돈 벌고 밥 사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면 뭘 할 건데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각자 답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그냥 놀 거예요 하는데 논다라는 건 뭔데? 논다라는 걸 알아야 돼. 논다라는 게 진짜 뭐 어른들이 골프 치고 술만 먹으면 그게 노는 건지. 근데 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논다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탐험적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그 시간이나 그런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강하게 놀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루 막 골프 치고 막 헤어지고 술 막 먹고서 우리 취했다고 그러고 집에 가고 뭐 춤출 때 미친 듯이 춤추고 막 땀 흘리고 쓰러지듯이 집에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느리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놀이거리 인간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가 나쁜 놀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이. 사실 그게 예술이거든요. 예술의 본질은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지금 예술이 누구는 예술가고 누구는 아닌 거잖아요. 이 AI가 되게 공학적인 도구 같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인간을 예술가로 만들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얘가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기반을. 사실 이런 얘기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본소득.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뭘 할 건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잖아요.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수업하는 거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30-40% 시간 줄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AI로 굉장히 많은 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해외 강연이나 논문 같은 거를 자꾸 보는 시간이거든요, 정리하고. 근데 그 시간은 진짜 3-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일만 더 안 벌리면 옛날보다 빨리빨리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 새로운 걸 탐구하는 게 재밌으니까 다른 일을 더 벌려가지고 일하는 시간 증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 결정이죠, 그것도. 근데 사실 특히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정말 부자가 되는 거를 많이 꿈꾸잖아요.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꿈꾸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기본 소득에 과연 만족을 하실까? 더 돈을 쫓아서 큰 부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실제 기본소득 관련된 유럽에서 실험했던 걸 보면 기본소득을 줬다라고 해서 사람의 노동 욕구가 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실 터미네이터 세계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걸 걱정하는 건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유럽 쪽 실험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 기여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여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놀이를 통한 창작을 통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굉장히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생산적인 거를. 뭐 공학적인 연구건. 그렇게 기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기여가 당장의 눈앞의 밥벌이나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미래는 기본소득이나 AI 시대는 새로운 걸 본인이 나아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장. 이게 진정한 기본소득의 장점이지 모든 인류가 일어나고 집에서 쉬는 거. 저는 그거 형태로 AI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국가가 먼저 생각이 났냐면 사우디가 생각이 났어요. 재정적으로. 예. 워낙 그냥 땅 파면 돈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사실 뭐 돈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특히나 젊은 층에 있어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 시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 우리 결국 다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젊은 친구들에게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일하자 하는데 얘네는 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고 과연 어떠한 또 미래가 꾸려지는 건가? 인간은 진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다 집안에 처박혀서 뭐 속히 말해 나중에는 메타버스 기기 쓰면서 서로 극장에 유흥만 즐기고 서로 막 게임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결국 인간의 몸이라는 게 자연계 안에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물질의 하나고. 그러니까 물질계를 떠나서 좋게 말하면 아까 그 삶이 정신적인 삶인데 정신적인 삶만 존재할 순서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게 물질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물질의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나 이득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만의 정신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건 결국 저는 사실은 저도 메타버스 연구자지만 메타버스 좋아하지만 그건 도피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과연 앞으로 뭘 할 건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좀 할 건데 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나는 왜 하필 이때 태어나가지고 머리 아픈 생각을 할 것이냐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몇십 년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너는 고등학교 나와서 공장 가야 돼. 정해진 거예요. 공장을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났던 게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세대잖아요. 산업화실 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 변화의 시기여서 변화는 누구나 힘들어요, 사실은. 생물들 다 실험하면 다 스트레스 받아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근데 이걸 스트레스니까 안 좋게 한번 보지 말고 그냥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없었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차피 닥친 거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좀 방금 엄청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 나이 때,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최악의 세대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고의 세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루트대로만 살아야 했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길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직장도 루트가 다양하지도 않고 거의 제조 위주로 공장에 가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모았다가 그냥 적금 들어갔고 어느 정도 모으면은 대출 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키우고 거의 뭐 다 비슷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니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나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멋있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그쵸.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너무 이 감동적인 거예요. 멋있는 분이시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아버지를 너무 이제 리스펙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반대로 야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야 본인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데 나는 우리 세대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거지 그것만 잘 찾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악의 세대가 아니라 좀 축복받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생각을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지능혁명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산업혁명기가 있었잖아요. 18세기에. 산업혁명기를 배경으로 이제 찰스 디킨스가 썼던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 도시 이야기의 그 맨 앞부분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찬란한 빛의 시절이었자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 같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한 시대를 다 바라보는데 저는 그때 시대를 바라봤던 디킨스의 조망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갈 거면 나는 지금 죽음으로가 어둠으로가 최악이다고 하면 안 움직이게 돼요. 뭐 좋은 것만 다 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빛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모든 일에는 다 명암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이 시대에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거네요. 예. 결국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까 이제 중간에 표현해 주셨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잘하는 거. 책엔 그걸 잼이라는 모델로 만들어놨어요. 잼. GEM, 보석. 예. 책에 나오는 모델이 크게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잼이라고 해서 날 발견하는 모델이 있고 하나 스타라고 해서 AI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모델이 있고 이 책은 이걸 바탕으로 앞뒤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에요. 사실은. 되게 심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잼을 갖고 개인이 어떻게 할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지 대기업은 뭘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신 거네요. 이게 좋은 도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기업들이 원가 합리화에만 신경 쓰시니까 이거 옛날에 산업화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는 도구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준비한 거예요.